들판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명의 양반이 그 앞에 서서 차갑게 웃었지요. 갓을 눌러쓴 사내가 손에 든 문서를 천천히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차고 매끄러웠습니다. 이놈,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느니라. 이 땅은 이제 우리 것이다. 그 순간 무릎을 꿇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가 품은 생각 하나가 훗날 양반 셋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글 한 줄 모르는 농부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충청도 홍산고을 남쪽, 아름드리 느티나무 2그루가 길 양편에 서 있는 자리를 지나면 너른 들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들판 한가운데 유독 정갈하게 손질된 논 하나가 있었습니다. 논두렁은 발 하나 폭으로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고 벼포기 사이 간격도 손뼉으로 잰 듯 줄을 지어 있었지요. 그 논을 한 번이라도 지나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온 정성을 다해 일군 땅이라는 것을. 그 논의 주인은 박돌쇠라는 농부였습니다. 이마는 낮고 넓었으며 코는 뭉툭하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오랜 굳은 살이 나무 껍질처럼 박혀 있었지요. 키는 동네에서 손꼽히게 컸지만 언제나 조금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논에서 허리를 굽히며 자라났기 때문이었지요. 30대 초반인데도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웃을 때면 그 주름이 더욱 깊어지며 눈이 반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돌쇠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지요. 아버지도 글을 몰랐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삽과 괭이를 쥐고 한 평생을 보낸 분이었으니까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에 벼를 베어 타작하는 일에 글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물을 언제 트고 언제 막아야 할지는 하늘빛과 바람 냄새가 알려주었고 벼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거름을 주어야 할지는 오랜 손마디 가르쳐 주었지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풍성하였습니다. 들판 전체가 노랗게 물들었는데 돌쇠의 논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황금빛이 짙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낫을 들고 나선 돌쇠는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첫 줄기를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낫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벼단을 쓰러뜨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헤아렸지요. 올 수학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겠다고. 아이들 겨울 옷감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새 솥도 살 수 있겠다고. 그러나 그 기쁨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해가 산마루에 겨우 걸쳐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낫을 갈다 말고 고개를 들었더니 논두렁 길 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번듯하게 쓰고 뒤에 하인을 달고 온 양반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이는 고을에서 이름난 박진사였습니다. 쉰줄에 접어들었으나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수염을 단정히 매만진 모습이 언뜻 보아도 세상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그 오른쪽엔 박진사의 사촌 이생원이 섰는데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비스듬히 내려가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왼쪽엔 면서기를 지낸다는 김찬봉이 있었는데 배가 불룩하여 도포 자락이 항상 팽팽하게 당겨졌고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아 눈으로 보아도 술을 즐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낫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는데 새 양반은 대꾸도 없이 그를 훑어보다가 박진사가 옷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반듯하게 접힌 두꺼운 종이였는데 그것을 천천히 펼치자 빼곡히 글자가 채워진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박돌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조금 내밀었습니다. 문서 위의 검은 글씨들이 눈앞에 가득하였으나 그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 같기도 하였고 아래에 붉은 도장 같은 것도 찍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글을 모르오니 나리께서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읽어달라고. 이놈이 참
이것은 땅 양도 문서다. 내 놈이 이 6마지기를 내게 파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지. 여기 도장도 내 것 아니냐? 돌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문서 아래쪽을 다시 보니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그란 테두리 안에 박돌쇠라고 새겨진 나무 도장. 이장댁에 가서 행정문서를 낼 때 가끔 쓰던 그 도장이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인은 이런 문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저 땅은 소인의 아버지가 개간한 땅이고 조상 대대로 소인 집 땅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생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간을 했다고 다 내 땅이냐? 개간 허가가 관아에 올바로 등록되었어야 내 땅이지. 그리고 여기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를 몰라서 무슨 도장을 찍었는지 몰랐다고? 그거야 내 탓이지, 우리 탓이냐? 그 말이 나처럼 돌쇠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2달 전쯤이었습니다. 박진사의 하인이 찾아와 나리께서 쓰는 사소한 문서의 증인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찍어준 적이 있었지요. 내용을 물었더니 하인은 농사 관련 경계 확인 문서일 뿐이라 하였고 돌쇠는 의심 없이 도장을 꺼내 눌렀습니다. 그를 몰랐으므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설마 자신의 땅을 빼앗는 문서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새 양반이 돌아서는 발소리가 논두렁길 위로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발밑에는 막 베어낸 벼단이 쌓여 있었고 저 멀리에는 아직 베지 못한 황금빛 벼가 바람에 살랑살랑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논이 눈앞에서 남의 것이 되어 가고 있었던 셈이지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벼 이사 끝에 맺혀있던 이슬 한 방울이 돌쇠의 손등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낫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있는 서당 훈장 최공을 찾아갔습니다. 최공은 올해 68부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채 고을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여있고 수염은 성기였으나 눈빛만큼은 30살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학식을 가진 이였으나 재무력이 없어 서당마루도 언제나 삐걱거리고 창호지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밥 한 끼를 굶어도 책 한 권을 더 읽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지요. 돌쇠가 마당에 들어서자 최공은 호롱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루 아래에서 엎드려 절을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군데군데 갈라지며 끊겼습니다. 최공은 듣는 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였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문서를 직접 볼 수 있겠느냐? 나리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관아에 가서 항의는 해보았느냐?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만, 훈장님. 소인이 그를 모르니 관아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글 모르는 농부 하나가 양반 셋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공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돌쇠야. 예, 훈장님. 내가 어릴 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있다. 칼이 없으면 지혜를 쥐어라. 힘이 없으면 이치를 쥐어라. 그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세상에 없다고 하셨지. 그를 모르는 것이 약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약점이 영원히 약점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돌쇠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훈장의 눈빛이 담하면서도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지요. 내일 관아에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돌쇠야, 오늘부터 글을 배워라. 예. 글을 배우라는 말이다. 이미 늦었다 싶겠지만 늦은 것이 아니야. 땅을 빼앗긴 것은 그를 몰랐기 때문이니
그를 알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최공이 말을 멈추고 어두운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려면 결국 내가 그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돌쇠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면? 최공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면? 이튿날 아침, 돌쇠와 최공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이 된 이공이라는 관리였는데 얼굴이 길고 표정이 단정하며 목소리가 낮고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도 백성을 함부로 때렸다는 소문도 없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어질다는 소문도 없는 그저 무난하게 자리를 지키는 관리였지요. 최공이 돌쇠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자 사또는 잠자코 듣다가 하인을 불러 박진사를 관아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오후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문서를 들고 왔는데 사또 앞에서도 태연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그는 문서를 바닥에 펼치며 설명하였습니다. 돌쇠 본인이 원해서 땅을 판 것이고 증인 2명의 도장도 찍혀 있으며 매매 대금으로 쌀 20섬을 지급하였다고. 쌀 20섬이라니 소인은 그런 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돌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사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 쌀은 자네 집광에 쌓아두었는데 어디 갔겠느냐? 혹시 마누라가 몰래 팔아치운 것 아닌가? 빈정거림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는 이상 지금 당장 어느 편이 맞다 그르다를 가리기 어렵구나. 돌쇠, 너는 문서의 내용이 위조라는 증거가 있느냐? 돌쇠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니 어디서 속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쌀 20섬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본인의 말뿐이었지요. 올 수확이 끝날 때까지는 현상 유지로 하겠다. 그 사이 증거를 찾아오너라. 증거가 없다면 문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날 관아에서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돌쇠의 어깨는 땅으로 꺼질 것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공은 그 옆에서 묵묵히 걸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이르렀을 때 최공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기죽지 마라.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훈장님, 소인이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도 모르고 힘도 없는 농부가. 최공이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배우라는 것이다. 오늘 저녁부터 서당에 오너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는 그 말 속에서 희미하게 비찬 줄기가 보이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최공이 그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부터 돌쇠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서당은 최공의 집 사랑채를 겸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7-8명의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천자문을 외웠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돌아간 뒤 돌쇠가 그 자리에 앉았지요. 처음에는 몹시 어색하였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장정이 아이들이 앉던 작은 책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붓을 잡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어딘지 우스운 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최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자문을 펼쳐 첫 글자부터 짚기 시작하였지요. 하늘천, 따라 읽어봐라. 하늘천. 땅지. 땅지. 최공의 목소리는 늘 낮고 고요하였습니다. 틀려도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잘 외웠을 때도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았지요. 그저 담담하고 꾸준하게 날마다 새로운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돌쇠는 손이 거칠어 붓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괭이를 쥐어온 손이 붓자루를 쥐는 방법을 몰랐으니 처음에는 글자 대신 먹 번지기만 잔뜩 생기고 말았지요. 최공은 그 굳은 손을 가만히 잡아 올바른 각도를 잡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쥐느냐가 글씨보다 먼저다. 손이 편안해야 글자가 편안하게 나온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천자문 앞 20자를 겨우 외웠습니다. 낮에는 수화기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서당에 와서 2시간을 배우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이 되어 있었지요. 아내가 문간에서 기다리다가 남편 얼굴을 보면 애처롭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도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 놓았습니다. 여보, 배울 수 있겠소?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울 수 있어. 더디긴 하지만 배우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천자문 앞 50자를 외웠습니다. 2달이 되자 100자를 넘어섰지요. 천자문을 외우는 것뿐 아니라 최공은 돌쇠에게 관한 문서에서 자주 쓰이는 글자들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논, 땅, 매매, 증인, 도장, 관아. 이 글자들은 돌쇠에게 특별한 글자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과 직결된 글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공은 어느 날 저녁 조금 다른 것을 꺼내왔습니다. 돌쇠야, 이것을 보아라. 얇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 위에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의 토지 매매 문서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알겠느냐? 돌쇠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태반이었지만 이제 몇 자는 읽을 수 있었지요. 땅이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오는 것이 뭔지 아느냐? 가격. 그렇다. 즉 토지 매매 가격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매매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수령 증거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쌀 20섬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야 하지. 돌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사의 문서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야지. 기억하느냐? 사또가 뭐라 하였는지. 증거를 찾아오라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문서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박진사가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형식을 정확히 맞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위조된 문서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는 법이야. 최공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밤이었는데 논두렁길을 걸으며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별 아래 그의 논이 있었습니다. 아직 베지 못한 벼가 남아 있었지요.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하면서. 그런데 이것만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글자 몇 자를 배운 농부가 이미 문서까지 갖춘 양반 셋을? 수학이 끝나자 양반들은 관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진사가 사또에게 말하였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 땅의 명의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증거는 찾았느냐?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이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사또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도록 기다려주마. 하지만 봄이 오기 전까지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나도 문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쌓인 들판 위로 찬바람이 불었고 농사일이 없어지자 돌쇠는 낮에도 서당에 와서 글을 배웠습니다. 최공은 이제 천자문을 넘어 간단한 문장 읽기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관아 문서의 형식과 법적 요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조선의 법에서 토지 매매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파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 둘째, 대금의 실제 지급. 셋째, 증인 2명의 확인.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문서는 무효가 된다.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는 사람이 스스로 팔겠다고 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속아서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최공이 잠시 침묵하였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돌쇠야, 그날 하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받아갔다고 하였느냐? 농사 관련 경계 확인 문서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돌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하인이 찾아왔을 때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웃 농부 한 명이 담 너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박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쉰줄의 농부였습니다. 박순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최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날 하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는지 물어보아라. 돌쇠는 그날 저녁 바로 박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은 처음에 주저하였습니다. 양반을 상대로 증인 노릇을 하면 나중에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역력하였지요. 그러나 돌쇠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박순의 눈에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돌쇠야, 그날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인놈이 별것 아닌 경계 확인 문서라고 하였어.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근데 그게 땅 양도 문서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박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쓰거라.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짓을 눈 감고 넘어가면 언제 내 눈이 그 꼴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니냐? 돌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공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증언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서 자체의 허점을 찾는 것이 더 확실하다. 박진사가 가져온 그 문서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볼 수 있느냐? 관아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사또에게 문서를 직접 검토하게 해달라고 청하여라. 그리고 돌쇠야, 내가 직접 그 문서를 읽어야 한다. 겨울 내내 배운 것들이 그제야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쇠가 그 문서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글을 배운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농부가? 이듬해 초봄이었습니다. 매화가 아직 피지 않은 이른 봄, 돌쇠와 최공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에게 청하여 박진사가 제출한 토지 양도 문서를 직접 검토할 기회를 얻었지요. 문서는 동원 안쪽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허락 아래 두 사람은 그 문서를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쳤지요. 돌쇠는 숨을 고르고 문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석 달 전이라면 눈앞의 글자들이 그저 검은 점들의 흐릿한 무리로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혹독한 겨울 내내 호롱불 아래 밤을 지새우며 익혔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지요. 더디고 또 더디게 돌쇠는 입술을 달싹이며 한자 한자를 짚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서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손가락을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훈장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여기 정유년 9월 열나흘이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최공이 그 부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돌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지요. 그날은 소인이 이웃 마을 장애가 있던 날이옵니다. 새벽에 나서서 점심해야 돌아왔는데 장날에 소를 팔러 갔던 것이옵니다. 쌀 20섬을 그날 수령하였다고 이 문서에 적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옵니다. 소인은 그날 이 고을에 없었으니까요. 최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기뻐하는 빛이 스쳤으나
그는 입가를 다잡으며 차분하게 물었지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소를 산 사람이 이웃 마을에 삽니다. 지금도 그 소를 기르고 있을 것이옵니다. 돌쇠는 계속하여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겨울 내내 익힌 글자들이 이제 한자 한자 힘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인으로 적힌 두 사람의 이름 앞에서 그는 다시 멈추었지요. 이복이라 하면 박진사 댁 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옆에 적힌 사람은 이생원의 사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공정한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돌쇠가 문서를 읽고 짚어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돌쇠는 문서의 맨 아래쪽,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부분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그는 미간을 좁히며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훈장님, 이상합니다. 무엇이? 제 도장의 먹빛깔이 문서의 다른 글씨보다 훨씬 짙습니다. 문서의 나머지 글씨는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랬는데 이 도장만 유독 새 것처럼 선명하지요. 마치 나중에 따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공이 그제야 몸을 기울여 그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하였지요. 잘 보았다. 돌쇠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를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알아낼 수 없었을 것들을 그는 제 눈으로 직접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쇠는 직감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허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사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를 다시 불러오라고 하였지요. 박진사는 이번에도 태연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문서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짚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첫째, 대금 수령일로 기재된 날에 박돌쇠는 이웃 마을 장터에서 소를 팔고 있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증인 2명은 모두 박진사와 이생원에게 가까운 관계인으로 공정한 증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하인이 도장을 받으러 갔을 때 한 말을 증언할 이웃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도장의 먹빛깔이 문서의 다른 글씨보다 유독 짙고 선명하여 나중에 별도로 찍은 흔적인 것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공이 대신 읽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던 농부가 제 손으로 글자를 익히고 제 눈으로 문서를 들여다보아 마침내 찾아낸 말이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러나 사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잠시 물러서라. 사또가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창가빛으로 가져가 도장 부분을 비추어 보더니 이내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또는 그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장날 소 매매 기록을 확인하고 박순의 증언을 공식 청취하며 도장을 찍은 시기의 진위 여부를 근 현관 아전에게 검토하게 하였지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보름 동안 돌쇠는 논에 나갔습니다. 아직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논에 본물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이 땅을 잃게 되더라도 잃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논두렁으로 밥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도와줄 것 같소.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내민 밥그릇을 받아들고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서 먹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으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 사또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사와 이생원, 김찬봉이 모두 관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달랐지요. 박진사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으나 이생원은 시선을 여기저기 피하였고 김찬봉은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장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돌쇠는 정윤년 9월 14일 장터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날짜에 소 한 마리를 판 기록과 거래 상대방의 확인이 이루어졌으니 그날 쌀 20섬을 수령하였다는 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박진사의 턱이 미세하게 당겨졌습니다. 또한 도장의 잉크 성분을 분석한 아전의 소견에 따르면 해당 도장 부분의 먹이 나머지 글씨와 시기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문서 위조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지. 이생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박순의 증언도 받았다. 박진사의 하인이 경계 확인 문서라고 말하며 도장을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사또가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박진사, 이에 대한 해명이 있는가? 박진사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지요. 소인이 하인에게 맡긴 일인데 하인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하인을 이리 데려오시오. 박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사또가 선언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박돌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대금 지급 사실도 허위이고 문서 자체도 위조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를 무효로 하고 해당 토지는 원래 소유자인 박돌쇠에게 돌려준다. 마당에 서 있던 포졸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돌쇠는 그 판결을 듣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눈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으나 참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최공이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생원과 김찬봉이 그 뒤를 따랐지요. 세 사람의 발걸음이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무겁고 작아 보였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의 돌쇠가 최공에게 말하였습니다. 훈장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공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가르쳐 준 것뿐이다. 싸운 것은 내가 싸운 것이야. 도장을 찍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겨울 내내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운 것도 내가 한 것이고, 박순을 찾아가 무릎 꿇고 부탁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읽고 허점을 찾아낸 것도 내가 한 일이지. 하지만 훈장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그 허점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 내가 그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내가 찾아냈을 것이다. 최공이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함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이 당장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 일당은 법적 처벌을 모면하였습니다. 사또가 토지를 돌려주도록 판결하였으나 위조에 대한 강한 처벌까지는 가지 못하였지요. 가진 자가 가진 자를 봐주는 것이 그 시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일이 고을 안에 널리 퍼지면서 박진사의 이름 앞에 문서를 위조하다 망신당한 사람이라는 수식이 붙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어쩌면 법적 처벌보다 오래가는 벌이 되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돌쇠는 논을 되찾았습니다. 봄 모내기가 시작될 무렵 그는 다시 논두렁에 섰습니다. 눈 녹은 물이 논 안으로 가득 찼고 물 위에 하늘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허리를 굽혀 노늑 한 웅큼을 들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검은 흙이 손바닥 위에 묵직하게 올랐습니다. 차갑고 냄새가 짙었습니다. 오래된 흙냄새, 기름진 생명의 냄새. 아버지가 갈았던 흙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최공에 대한 보답은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루어졌습니다. 돌쇠는 쌀 5말과 참기름 한 단지, 그리고 통보리 10마를 지게에 지고 서당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공은 마루 끝에 앉아 책을 보다가 돌쇠를 보고 고개를 들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먹을 것 조금 가져왔습니다. 최공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필요 없다. 가져가거라. 훈장님, 돌쇠가 지게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위를 향해 2번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지금쯤 땅도 잃고 희망도 잃고 술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억울함의 화병으로 쓰러져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치로 싸우는 법을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북돋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다 담을 수는 없겠으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공은 한동안 무릎 꿇은 돌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일어나라, 돌쇠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공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온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나는 쌀이 필요 없지만 이것 하나만 받겠다. 그는 지게 위에 짐을 가리키지 않고 돌쇠의 얼굴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를 배워라. 그것이 진짜 보답이야.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겨울이 오면 서당마루에 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자 돌쇠는 직접 붓을 쥐고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쳤지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아버지가 서당마루에서 늦게야 배웠던 것들을 잃은 나이에 아이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들은 총명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7, 8살이 되자 최공의 서당에 정식으로 들어갔지요. 최공은 그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비보다 낫겠구나. 돌쇠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비가 늦게 배웠으니 아들이 일찍 배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훗날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한 줄 몰랐던 아버지의 아들이 글로서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지요. 그 소식을 듣는 날, 돌쇠는 논두렁에 혼자 나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벼 이삭 사이를 지나갔지요. 그는 그 빛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서당마루와 손가락이 얼어붙이 잘 쥐어지지 않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칼이 없으면 이치를 쥐어라. 힘이 없으면 지혜를 쥐어라. 그리고 늦은 것은 없다고. 30을 넘긴 나이에 붓을 처음 잡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앉던 작은 책상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하늘천, 땅지를 소리내어 익힌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글자들로 양반들이 꾸민 위조 문서의 허점을 제 눈으로 찾아냈지요. 그 사람이 양반 셋을 이겼습니다. 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를 배워 이치를 알고 그 이치로 싸워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 어딘가에 묻혀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용기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